중부대학교 이경준입니다. 오전 세션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나름 융복합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복지적 공자이지만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이공 계통도 있었고 또 이제 국어, 인문학과 같은 또 이런 영역도 있었고 굉장히 저에게 오늘 알찬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분들 발표할 때는 제가 열심히 코멘트도 하고 뭔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이제 제가 제 거로 발표를 하자니 우리 그 총중들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시고 저에게 또 도전적인 질문을 해주실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아무튼 좋은 교주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학교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기로 또 앞으로 다양한 생각들 또 융복합적인 사고들을 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식연구, 다문화 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를 맞추는 지원을 중심으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텍스트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하에 이제 4개의 대과제, 또 그 하위에 또 여러 가지 중과제들이 있습니다. 중과제 하위에 또 세부 단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과연 이런 이 정책의 수행이나 이런 체감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부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키워드는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결혼 이주여서,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성장 단계를 맞추면 지원입니다. 최근의 복지의 패러다임 그리고 정책 흐름 중에 하나는 생애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의 정책도 이 부분을 충분히 포함시키고자 힘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서론 연구관과 연구교육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로 이 모습은 제가 수년 전 저의 모습이고요. 수업 받고 나서니 아주 얼굴이 밝아졌다는 평가를 갖고 듣긴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좀 오늘 중요한 어떤 발표 시간이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 총중과 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다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쨌든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걸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비빔밥이라는 단어. 비빔밥. 비빔밥. 네. 굉장히 유하고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다음 자녀 2세. 2세 자녀. 네. 감사합니다. 이건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인터뷰는 아닙니다만, 시민 강좌나 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가서 다문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쇼킹한 설문이나 쇼킹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시민께서 장애인이요. 연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언뜻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한 단계를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적응해 살고 들어오자마자 의사소통의 한계, 문화 적응의 한계, 그러면서도 또 다른 다양한 낙인과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떠오른다고 하고 장애인 하면 보통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주차구역 표시가 떠오르는 것처럼 다문화 내지는 이주여성, 이주근로자라고 했을 때 이런 장애와 유사한 제한적인 누가 핸디캡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다소 떠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사고였다. 바로 우리 사회의 인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라는 문제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메이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내적 욕구와 환경적 욕구 사이에서 조화를 찾기 위해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른바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나오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도 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면 오케이 받아들여지고 적응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주더라도 계속 제2, 제3에 머무르는 외인 취급을 하면서 계속 사회적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률과 제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적으로는 그 틀을 안정화시켜서 그 세이프티 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을 표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어떤 행동도 부적응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규정이 누구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인식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환경 속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인클루시브한 환경 속에서 충분히 누구든 다 적응적이라는 수용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 사회가 흐름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나 뭐 강의를 할 때 이 서설이 좀 깁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이러한 서설 끝에 제 번호를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에 대한 체감을 하고 인식을 해서 체화를 해서 이게 정말 내가 권리로서 주장을 하고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제 고도 성장, 또 국제화, 또 압축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병폐적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등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보시면 이제 여성 비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025년 1월 기준 출입국 동향을 보면 182만 명 정도로 약 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 이민을 통해서 들어온 여성들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그들은 여기 보시면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그들의 현재 상황은 문화 적응을 해야 하는 외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2세들을 싹틔우는 양육자로서 이중의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인구 구조의 그 어마무시한 그 편차를 최소한이라도 극복하거나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인구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정적인 그리고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파악을 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5년에 한 번씩 3년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23, 24, 25, 27 죄송합니다.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본 계획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련 정책,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이 늘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고 그런 속에서 애초에 이 계획 자체가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즉 나중에 결론이 지원에도 나옵니다만
이주 여성이나 그런 단체의 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들에게 맞는 정책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자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기본계획에는 가장 최근입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속에서 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사실 이 두 번째 목표가 이 부분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2세, 3세를 키우는 어떤 세대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본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위, 중과제,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 역량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진로 개발 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정서 안정 기반 조성이라는 4개의 중과제를 갖고 그 중과제 하위에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연구의 핵심은 바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첫 번째 과제에 부합하는 세부 프로그램,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사전 질문들을 통해서 이주 여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본 다음에 내 자녀가 거기에 부합해서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를 요청을 해놓고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목적은 결혼 이주 여성의 관점에서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에 대과제로 명시되어 있는 지원의 인식, 체감도,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향후 지원 방안 논의 및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가족센터에 추천을 받은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6명입니다. 왜 굳이 베트남 여성이냐라고 했을 때 조선족이라는 이제 한국계까지 포함한 중국 출신의 이주 여성들이 절대 다수로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한국의 순수 혈통 플러스 그런 혼혈 계통을 제외하고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베트남 출신들이 제일 많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나름의 대표성, 우선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 선정 기준으로는 거주 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한국어로 일상생활 소통 수준 이상으로 가능한 분들 그래야 제가 드린 페이퍼나 또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연구자나 인터뷰이들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방법의 연구 대상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주로 30대 그리고 40대 한 분, 한국어 구사 수준, 자녀 수 없는 분도 있지만 이분에게도 다양한 자녀 교육 정책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결과를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서 뽑아본 결과 이제 질의 범주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위는 되게 3가지인데요. 인식, 체감도, 그리고 개선, 의견 이렇게 큰 2가지 질의 범주 속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비교적 만족하는 지원 정책들은 또 자녀 교육, 또 학교 생활과 학교 적응,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에 대해서는 나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또 그럼에도 소통이라는 기본적 요구, 특히나 가정 내에서조차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그런 지원 정책에 충분한
혜택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확산 노력이 실질적으로는 시스템상 또는 페이퍼상으로 존재하지만 자신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자녀의 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은 기본 중에 기본, 어떻게 보면 베이스 오브 베이스 또는 0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0단계가 실질적으로 거의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높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 특히 후기, 그러니까 15세, 16세, 17세쯤 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진로 설계나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족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다.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복지, 뭔가 굳이 따지자면 학교 사회복지라는 면도 있고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국가 자격증화되어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정서 지원, 또 때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교 내에서 정서나 문제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측면의 지원, 또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이 나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더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책 정보나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맨 처음에 2008년도에 이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책,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과제로 국가, 지자체의 책무로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10수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을 만큼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죠. 6명에 대한 또 이 FGI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대표격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들은 그만큼의 충분한 정보적 접근의 어떤 수혜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 및 재론으로서 첫 번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마 정책 위반자들이 들으면 개인적인 섭해하거나 분노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 만들어줬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책 전달 체계를 통해서 최일선까지 가서 최화하고 실효성을 보이는 데까지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혜주관이 연구의 핵심이고 그것이 다른 유사한 연구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복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 확대와 같은 측면이 더 필요하고요. 동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연계성, 즉 영유아기에서부터 생애주기별로 최소한 청소년 단계까지 가지만 이게 굉장히 분절적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때 끝, 그리고 유치원 때 통합반을 다녔다 하더라도 다문화 통합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리셋, 거기서 다시 적응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연계 체계를 그 연결고리, 징검다리 역할을 이 정책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 연구로만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도 예측 가능했고 나왔던 결과들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및 부모 역량 교육도 필요하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의 어떤 모국어와 자녀가 쓰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이중 언어적 관점에서의 엄마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데 그게 또 분절적이고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부터 소통이 안 되고 더욱이 청소년기, 사춘기를 겪는 이 당사자,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언어적인 소통, 문화적인 소통, 내 자식이지만 한국 사람인 내 자식과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내 자신이 부닥치는 정체성의 혼돈까지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은 이중 언어 교육의 강화와 부모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처럼 보호자 동반 이중 언어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학교와 가족센터 간의 연계 시스템 확대. 여기서 말씀은 핵심은 확대입니다. 확대. 지금까지 이 연계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는데 다소 분절적이라기보다는 연계는 해왔지만 이쪽에서 프로그램 받은 것을 저쪽 가면은 몰라요.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랬었어요 라고 해서 서로 누군가 챙기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통계 체제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구축하는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정보 접근과 전달 경우가 미흡했기 때문에 요즘 어쨌든 디지털화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접근, 특히 다문화 정책 내비게이터, 일명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음악 통합 앱, 관련한 앱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분절적이고 따로따로 놀기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체제로 다양한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의 논리,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정책 참여. 이건 굉장히 제가 순화해서 쓴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정치 참여가 더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장대기 20대인가요? 19대인가요? 그때 비례대표로서 다문화 여성이 어쨌든 비례대표 1번인가 2번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창피합니다만 그런 이벤트나 정당 정책에 맞는 그러한 방향은 조금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책화, 그거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서 정책 설계 주체로서 다문화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지역 거버넌스에 다문화 대표자 참여,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형태들이 있지만 거기에 다문화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들을 위한 복지체계가 편입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접근성을 오픈하는 어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다문화에 대한 그냥 공감 어린 몇 가지 그냥 나의 생각 정도는 꼭 한번 듣고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한서대학교 양희경 교수이고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사실 다문화가 지금 시사성이 크잖아요.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깊이 또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교육개발을 오래 있으면서 반가워 학교 정책 연구로 참여를 했고 다문화 쪽도 참여를 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유적 표현을 그렇게 해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진짜 다문화 사람이 들었을 때
때 우리가 다문화 하면 뭐가 떠오르니라고 했을 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괜찮을까가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 부분이 우리끼리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데 정말 다문화 가정이 들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더불어 이제 지금 학술 내용 자체가 약간 정책 분석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것처럼 보고서처럼 많이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류 연구도 좀 더 풍성하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향 저런 경향 조금 지금은 노멀하게 표현이 많이 돼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네. 저도 사회복지 이런 쪽 관련된 분들 말씀드리면 항상 다문화 더 보장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이제 역으로 보통 세계주의 생각하시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부터 부모의 뭐 언어 지원, 심리 지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바우처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우처 교육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는 조선가정이더라고요.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 그 다음 순위가 다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국민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순위가 더 다문화에 쏠려 있지 않나. 좀 약간 억울한 듯이 그런지 제가 어떤 분에게 의견을 얘기했더니 반대 의견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인은 아무리 부모에게 지원을 해도 자녀를 더 출산한다거나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적은데 다문화 가정은 지원이 되는 만큼 안 그래도 인구 절벽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단계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지원도 중요한데요. 네. 이미 지원이나 어떤 재정이나 투입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아주 시크한 표현을 좀 드리자면 사회적 역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국인들도 쉽지 않은데 라고 가끔 표현을 하세요. 근데 결국 그들도 여기 국적 갖고 이쪽으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귀한 사람이라면 그들도 내국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대한 어려움을 정말 순수혈통으로 올라와서 나고자란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합리적 배려가 가미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정책의 우선순위는 표심대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요즘 예를 들어 성소수자라든가 인구층이 압도적으로 많지도 않은데도 그들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나 권리 보호 그걸 통해서 그 사회의 건전성이나 최소한의 인권적 지향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화되고 잘 이렇게 합리화가 돼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인식이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쪽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좀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들이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죠. 스스로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이제 시민들께 한국인 분들께 들은 표현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고 그만큼 그분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한적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니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이제 저희 풀텍스트에는 선행여부라든가 서론에 조금 더 다 담아서 들어있긴 합니다만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서칭을 통해 가지고 또 구체적인 또 실천 현장에서 있는 다양한 일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시면 다음 순서 이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